정책 흥보가 이어지던 대선판에 네거티브전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북한 선제 타격론, 대장동 의혹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 공개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두 후보 선제 타격 발언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공세의 수위를 좀 높였거든요.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 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의해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선제 타격 발언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국군을 통치할 수 있는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반도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들려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다. 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돌아보면은 당시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판문점 세계적인 만남이 있었고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대를 통해서 전쟁의 불안감을 없애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시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해결책을 국제사회와 함께 그를 같이 어떤 응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재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제 타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발상들이 과연 안보관 지도자로서의 안보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는지. 그래서 여실하게 준비 안 된 후보구나. 특히나 좀 안보에 대해서 좀 무지한 후보구나. 그런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안보 관련된 영입 인사를 했고요. 네. 또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평화를 기본으로 한 대화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부원장께서는 이 후보의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무슨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일주일 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은 마6, 한 번은 마10. 북한 전역 어디에서든지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2분이 안 걸린다는 건데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 게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이 삼축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 아니라 일반인들도 되게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가 킬체인 선제 타격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고요.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이게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극대화되는 2013년에 채택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핵미사일 대응 전략으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2017년 8월에 대통령에서 비대칭 전략을 얘기하시면서 삼축 전략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로 해서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삼축 전략의 첫 번째인 선제 타격을 얘기했다는 게 뭐가 호전광이고 뭐가 지나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핵 미사일 대비 체계의 삼축 전략은 그럼 뭡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도대체 국민의 안위, 국가의 안위 외에 뭐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게 킬체인 전략이라는 게 지금 벌써 8년째, 9년째 우리나라의 북한 대비 전략으로 채택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셔야죠. 서 대변인은 평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를 뭐가 저해한다는 겁니까? 지금 위장 평화 말고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국방부가요 다 아시는 것처럼 5일인가요? 미사일 쐈을 때 북한이 초음속 초극 미사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방부가 그걸 부인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쏘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북한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째 우리나라 정부만 이게 평화를 저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되는 위기에 맞는 정책을 쓰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무슨 평화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건 지도자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킬체인 시스템은 억지와 방어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이 2016년도에 미국에서 주장했던 선제 공격 같은 경우는 핵무기 시설을 직접 타격해서 선제 공격을 하자라는 의미고, 지금 국방부에서 나온 부분들은 선제 공격에 가능한 억지와 방어 체제를 갖추자.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는 굳건한 안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태도가 평화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과연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선제 있다고 공격이 예방적 공격과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도발 징후, 전쟁 개시 징후가 명확해야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표시했던 것도 북한의 도발 위협이 명확하다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지 그 이전에 다른 조건을 상정한 건 아닙니다.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제 경기도 성남시가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부정부패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고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를 다시 띄워보려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봐서는 대장동 이슈로는 더 이상 이제 뭐 이슈가 확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요. 대장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성남이 투기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기판의 그 원인 자체를 낱낱이 밝혀야죠. 그 이유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국민의힘 시의회에서 사사건건 민간 개발을 하자, 공영 개발 반대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공공 반, 민간 반,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남시 저 대장동의 모든 돈 받은 사람과 비리의 주범들은 국민의힘 관계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후보 말대로 낱낱이 국민의힘 자체도 다 밝힐 수 있으면 스스로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뭐라고 특검하면 반박하실 되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이미 국민의힘에서 역제의를 했고요. 네네. 심지어는 고발사주 뭐 쌍특검이든 뭐든 뭐 그 부산저축은행 뭐 대출 문제까지 다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받겠다고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건 특검하면 되죠. 되고 회피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 2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달리했고 대장동 수사가 지금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자타가 밝히고 이재명 후보까지 밝힌 정진상 성남시 전 정책실장은 소환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개시된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이재명 전 시장과 성남시를 거론하면서 가이드라인대로 사업했으니까 배임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지금 변론을 했는데요. 지금
실체 수사, 위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5명에게 뭐 책임을 씌워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비등한데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런 논리를 펴면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인 특검 합의나 실체 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죽은 이슈도 아니고 잠잠한 이슈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사실상 휴화산 같은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대장동 관련해서 2명이 숨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나쁜 정치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돌아가신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 돌아가신 두 분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하신 걸로 알려진 두 분은 결국 윤석열 후보 말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부담감에 자살을 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지금 자꾸 무슨 간접살인이네 말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주장을 해서 저희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차도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죠. 옛날 방식이죠, 저런 게. 그냥 무책임하게 내뱉어 놓고 어떤 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 대표든 홍준표 전 의원이든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든 또 가서 무슨 간접살인이라고 하면서 피켓팅을 하셨더라고요. 검찰청까지 쫓아가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정치 영역에서의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검 결과가 13일 날 나오긴 하지만 만에 하나 이모 씨가 병사로 그다음에 친위 분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 알아보니까 거의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살해했다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겠다면 어떤 발언도 하셔라. 하지만 그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나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반박하실 건가요? 그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병사인지 아닌지는 뭐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공세라기보다는 사인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궁금증도 있고 그 죽음 자체의 의문을 던지는 국민의 시각을 대변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 핵심은 강력한 의혹을 몰고 오는 사안들이 계속 돌출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 변호사 대납 의혹은 사실은 고발이 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4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이 이거를 처음에는 중앙지검에다가 했다가 하루 만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이 있는 수원지검에다가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은 수사가 뭐가 진행이 됐는지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 단의 30여 명을 소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관련된 인사를 소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뭉개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뭉개는 동안에 정치적 공방으로 비하해서 민주당이 이분을 녹취 조작 의혹이 있는 녹취 조작 범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안이 전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죽음을 정치적 상황이 몰고 간 측면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점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지적해서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도 또 다른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이 녹음 파일 약 7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안 들어봐서요. 예단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기자와 많은 시간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김건희 씨는 굉장히 돋보이고 싶은 욕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좀 드러내놓고 뭘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뭔가 말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돋보이려고 했던 허위 경력 부분들 예. 그거를 말하자면 해준 사람은 없는데 문서는 존재하는 부분들 그게 변명이 될 수도 있고 거의 뭐 말하자면 어떤 사실관계로 바로잡는 이야기들이 7시간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 이런 오해들을 7시간 동안 담아냈을 수도 있다. 그런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데 분명히 이 7시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좀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안 돼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안 좋은 게 당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래서 국민들 시선은 되게 좀 그렇습니다. 갸우뚱하시죠. 뭐가 예.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올수록 7시간 녹음 파일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움이 안 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정보지는 돌기는 돌았던데요. 뭐 여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뭐 본인의 이제 제기됐던 허위 경력들, 그다음에 뭐 다른 보도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도 뭐 처음 하는 기자한테도 몇 살이세요? 해서 뭐 오빠라고 여동생처럼 하겠다, 오빠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화 통화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지금 이 7시간 녹취 파일을 막는 행동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전략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녹취 파일이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이 국민의힘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 녹취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 공개하겠다는데 좋은 의도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한 통화를 갖다 공개하겠다는데 좋은 의도로 공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 심리를 갖는 게 맞고요. 진보 성향 유튜브의 한 촬영 담당 뭐 기자인지 무엇인지 하는 분이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했다는 걸로 언론에 나 있어요. 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20여 차례 통화를 했고 그걸 다 모아보니까 7시간 분량이 되더라. 7시간 분량이면 한 번에 한 20분 통화하면 7시간 돼요. 예. 그러니까 합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뭐 장광설을 널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도 한번 통화하면 15분, 20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했다는 건데 이거는 녹음 자체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서 접근한 매우 저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치를 취하는 건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 공개의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런 식의 음해 공작에는 저는 크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그러니까 통화를 한 촬영 담당 기자가 기자의 직함을 밝히고 통화를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던데요. 기자의 직함을 밝힌다고 해서 사적인 통화를 녹음해도 된다는 게 법에 있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일단 좀 잠깐 첨언을 하면 네. 뭐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한테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들었겠죠. 그랬으니까 안 좋은 내용이 담긴 건 맞을 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자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 녹취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얘기를 한다고 봐야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불법 녹취라는 거는 사인 간의 대화를 옆에서 녹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판단을 구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김건희 씨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배우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 리스크는 사라진 게 아니라요. 김건희 씨의 리스크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과를 했지만 좀 어설픈 사과였죠. 남편 사과였고 그다음에 중요했던 건 게임산업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3년 1개월짜리 끊었는데 회장도 모르고 사무국장도 모르고 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그럼 김건희 씨가 썼을 수 있죠. 근데 그 자체도 내가 썼다 안 썼다를 밝히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술계에서 중요한 경력증명서
발급해준 그 유명한 미술 단체에서도 나는 김건희 씨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겠다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끝까지 국민들한테 해명을 안 하고 도망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근데 이 사안을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쪽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예? 어떤 저의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얼마나 가문이설로 얘기를 하고 꾸몄으면 20여 차례 통화를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의 정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녹음한 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변호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요. 말하자면 그리고 촬영 담당 모 기자가 녹취를 왜 합니까? 아니 취재 기자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이 통화 사람들과 대화하는 매너나 태도를 보니 굉장히 친근하고 돋보이고 말하기를 좋아하기 대변인님의 때문에 말씀은 추측에 근거한 대부분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좀 하시죠. 네, 이런 대선 상황에서 이런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거티브로 치닫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여야 후보들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산업을 이끌 10개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네. 빅10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배경인가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 저희 후보는 경제, 민생 이게 큰 축이고요. 그동안은 이제 같이 가고 있지만 소확행 공약을 통해서 민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지금은 경제 전체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10대 산업이고 수출에 대한 말하자면 그랜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0개 프로젝트인데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5개 축 산업 분야는 클러스터를 집중화를 시켜서 세계 경쟁력을 더 갖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한 5개 다른 부분은 신산업으로 해서요. 뭐 우주항공 분야, 뭐 이런 메타버스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 두 축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산업과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신산업을 묶어서 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에서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5개, 5 강국이라는 세계 5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부분이고 일단은 뭐 기업에도 어떤 규제 부분이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좀 정책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경제 관련 이 공약들, 청사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평하는 이런 경제 대통령 이미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죠. 네. 뭐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지율이 3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박스권이 갇히니까 그게 실제 지지로 크게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경쟁구를 쭉 하시는 걸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 저도 좀 들어요. 드는데 문제는 그 내면에 역시 좀 이율배반이랄까 괴리랄까 하는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앞뒤가 좀 맞지가 않아요. 최근에 뭐 삼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도 나는 친기업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이재용 회장을 바로 지목해서 재벌 해체를 얘기했던 분이 이재명 후보였어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5강을 얘기하면서 반기업적 법안이나 공약을 계속 고수하거나 추진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도 그러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해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제기된 차등 의결권도 무산시켰고 탄소 중립 전환을 얘기하면서 탈원전 폐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의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노동 3법 그다음에 기업 규제 3법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상황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경제나 민생을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좀 일관성 있게 진정성 있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배경일까요? 지금 이제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사고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시대 흐름이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이게 다 크게 변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근 한 1, 20년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만들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대, 30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준비라든가 자세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파동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진 것 같고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하고 세분화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2030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고 며칠 사이에 지금 20대 남자들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나 작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의 지지율을 회복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은 계속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심상정 후보가 돌연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갖고 이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3, 4%대에서 머물고 있는 점, 그 점이 가장 크다고 분석이 나오는데 네. 단일화 가능성이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선거 일정을 중단할 정도면 그게 뭐 어떤 지지율 때문에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어떤 뭐 1% 후보도 끝까지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3%도 뭐 낮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다른 내적 요인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요. 단일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저희 민주당과의 단일화 부분은 뭐 거론된 적은 없죠. 근데 원래 이제 정의당은 예전에 진보 한 축으로서 저희가 야권 시절에는 야권 단일화의 파트너로 오랫동안 해오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정의당의 전체적인 어떤 진보적인 정책 방향 자체가 과연 그 정의당 기존 전통적 정의당 당원들에게 그게 소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고민들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향후에 이걸 계속 끌어갔을 때 정의당의 가치,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봅니다. 현 선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현 상황이라는 게 뭐라고 분석하세요? 뭐 객관적으로는 허경영 후보한테도 뒤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까지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초기에 지지율, 그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 지지율보다 오히려 1, 2%가 더 빠졌어요. 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지지 기반이 매우 협소하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 공수처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축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문제 때 4+1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하고. 그때 사실 정의당의 위기가 왔어요. 정체성의 위기가 와서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가치를 선점한 정당으로서의 원래 기반을 회복을 못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안철수, 김동연 후보하고 같이 제3지대 공간을 만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뛰면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논의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3지대 후보들의 존재감이 확 약화됐습니다. 네. 활동 공간도 위축됐고 이게 이제 지지율 약화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 중단은 단일화나 후보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우선 다시 관심을 받아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사퇴를 한다면 정의당의 정당 존립이 상당히 위태롭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정의당에서는 이 사퇴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실제 벌어진다면 윤석열 후보 측의 지지율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영향이 없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2020년에 4+1에 이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 선택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저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당 존립의 입장에서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완주를 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심 후보의 이 중대 결심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까지 민주당 입장에선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심상정 후보를 좀 제외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부분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민주당 속내는 이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를 이 정도 한 15% 수준에서 유지해 주는 게 훨씬 더 팽팽하게 윤석열 후보가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빠졌던 샤이 보수층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떠났던 잠깐 이 말하자면 본인의 성향을 숨겼던 보수층이 돌아왔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도 두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빠져버리면 너무 원사이드하게 윤석열 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또 그걸 넘어서 버리면, 그러니까 15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서 그 팽팽하게 갔을 때는 좀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좀 격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단일화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